선생님께서 파이썬을 노코딩으로 오렌지3와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저는 지금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 정종우입니다. 오렌지 스트리와 데이터 리터러시란 주제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좀 인공지능을 둘러싸인 사회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이 사람을 보면 누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고 뉴턴 역학과 미적분을 창시했는데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분은 누굴까요?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경제학자, 국부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하죠. 그러면 이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더불어서 제인 오스틴, 찰스 다인, 세익스피어, 제임스 와트와 매튜 볼트. 힌트는 요 마지막 사진에 있는데요. 바로 영국 지폐 화폐 인물입니다. 영국은 이렇게 엄청 대단한 인물들이 즐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영국 인물 하면 누가 생각나신가요? 저는 손흥민이랑 같이 뛰고 있는 해리 케인이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 뒤처진 글로벌 레이스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 내 라이벌인 독일보다도 순위가 떨어진 GDP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해가 진 나라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생각이 나고 이와는 다르게 다른 나라가 생각납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을 기반으로 그 다음은 고기술, 고부가가치 기술로 IT를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인공지능 영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성공을 거듭하는 그런 나라가 택한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조용한 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조용한 혁명 속에서는 그 분야가 인공지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거대한 기업들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MS나 애플의 시총이 10대 경제 대국보다도 맞먹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이 기업의 그 산업 기반이 리테일과 에즈입니다. 광고입니다. 그래서 겨우 미국 GDP의 7%밖에 안 되는 영역에서 이러한 기술과 이러한 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업이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제일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전반적인 사회고, 그럼 학교는 어떨까요? 출생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줄어들고 대학 정원, 대학과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도권 신설학과인데요. 네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반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융합입니다. 특히나 올해 고대 데이터과학과 고대 스마트보안학부가 처음 개설됐습니다. 원래 신생학과는 좀 기피학과인데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컴공의 입결은 지금 소위 미쳤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치한 컴이란 단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두 개의 PPT를 보여드릴게요. 평균 연봉이 의사가 2억에서 5억 정도가 되는데요. 일반 회사원에 비해서는 엄청 많은 연봉이지만 뭐 인턴에 그다음에 레지던트에다가 한 20대를 다 바친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은 지금 몇 천억의 재산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빅데이터 분석이 2018년도에 국가교육과정을 들어오고 마침내 2020년도 9월에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왔습니다. 앞서 발표하신 분처럼 뉴노멀, 새로운 표준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걱정되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교육의 길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처리할 줄 알아야지만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인공지능은 프로그램을 배우지 못하면 못하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오렌지3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아도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강화가 되고 인공지능 수업 사례 발굴 및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단순 리터러시 체험이 아니라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스스로 해보고 개발해보는 수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3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등학교 인공지능 프로젝트 수업을 개발을 했습니다. 연구 목적은 빅데이터 시대에 맞게 데이터를 처리할 줄 알고 또 실생활에 밀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모델을 직접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것이 저의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선행 연구를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선행 연구가 주는 시사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내외 인공지능 교육 동향 파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및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위주였고요. 이마저도 리터러시, 단순 체험 수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등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난이도가 높았고 마이스터고나 영재고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제가 재직했던 학교의 교육 과정인데요. 저는 2학년 정보과학 시간 때 이 연구를 적용을 하였습니다. 에디의 모형으로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단원 알고리즘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통해서 인공지능 교육을 재구성했고요. 총 10차 시에 10차 시로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 시는 나만의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10차 시 교환을 다 작성을 했고요. 대표적인 수업 자료를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전복의 순살 무게를 예측해서 지도학습 회기를 수업을 했고요. 또 초기 당뇨병 예측을 하는 수업을 실습을 하면서 지도학습 분류와 그 알고리즘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지도학습 교육 자료가 대부분인데요. 비지도학습 군집화를 위해서 CJ 택배 그 연구원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택배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인천 연합의 배송 데이터를 가지고 군집화를 진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돔 이미지를 가지고 분류하는 이미지 처리 실습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 교육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이미지예요. 이미지 수집해서 이미지 분류하는 것만 대부분이지만 이미지는 하나밖에 없고 다른 실질적인 지도학습 분류, 회기, 군집화를 이미지가 아닌 실제 정형화된 데이터를 사용해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기계학습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실험 집단 전후로 컴퓨팅 사고력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지는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 효과성 측정 도구 중에서 컴퓨팅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지를 사용했고요. 그 결과 연구 적용으로 컴퓨팅 사고력이 증가했다는 의미 있는 변화를 캐치했습니다. 이런 이런 수치적인 변화보다도 저는 아이들이 직접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거에 대해서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이들의 산출물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쿠팡에 여기 보시면 쿠팡 별점 테러 방지기를 만들기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귤이 맛이 좋은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까먹기 귀찮아요 라고 하면서 별점을 안 좋게 준 걸 보고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의 별점을 직접 데이터를 수집해서 별점을 조정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중국 교잡종 어류가 양식 다금발이라고 속여 팔고 있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금바리 분류 이미지를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접 사진을 찍으러 주변 수산 어시장이라든지 마트를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 부동산 집값을 예측을 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아라동에 있는 아이파크를 예측했던 에이다부스트로 5억 6,700만 원이 나왔고 실거래가가 그 사이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줄 산출물은 학생들이 신용복 그림과 김응도 그림을 구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추가 탐구로 무려 68년 만에 귀환한 공원 충효도를 예측을 해보고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프로그램이 컴퓨팅 사고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고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경험을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과학 첫 시간에 코딩 없이 오렌지3 인공지능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좀 더 인공지능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졌고, 그리고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더 배워서 데이터도 처리하고 오렌지3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심화된 내용을 개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후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했고 데이터 처리를 해주는 데이터 분석 프로그래밍 수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요. 이 역시도 7차 시로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실제로 데이터 수집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이를 정리하는 포스터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한 친구는 요즘에 봄, 가을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후 데이터를 분석한 발표를 하기도 하였고요. 한 친구는 교육청 통계가 교육부 그 학생 자살 통계가 조금 신빙성이 약하다고 판단을 해서 경찰청 학생 자살 통계와 비교해 가면서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도 5G를 분석하고 감귤 생산량을 분석하기도 하고 역시 부동산, 그다음에 대기, 그다음에 월드컵 축구 관련 분석을 했습니다. 그 제가 재직했던 학교가 농어촌 읍면 지역의 아주 소규모 학급이에요. 거기서 정보과학 선택 과목을 들은 친구들이 조를 이뤄서 모든 친구가 이런 지금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 학습에 가까운 수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아이들이 앞서서 인공지능을 경험했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 않게, 낯설지 않게 수업을 받을 수도 있었고 좀 퀄리티도 높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심장 질환을 예측하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하고 뇌졸중을 예측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은행 상품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을 만들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성적 요인을 분석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 1번부터 4번까지는 성적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고 5등부터 6, 7등까지 보시면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독서가 성적에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의 1년 동안의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교육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1년 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 소회를 한 학생의 성장 이야기로 대신을 하고 싶습니다. 국어교사가 꾸민 한 학생이 사회문화 윤리화 사상과 정보과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국어교사가 꿈인데 나중에 고3 입시 지도를 하고 싶은데 이과 선생님은 이과 아이들, 문과 선생님은 문과 아이들만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보과학을 듣고 나중에도 이과생이든 문과생이든 모든 학생을 입시 지도하고 싶다고 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문과 학생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저의 정보교육에 대한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보편화에 대한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서서 오렌지3를 가르쳐 주니까 행복도 예측 모델을 만들더라고요. 그 나라의 GDP라든지 언론 자유도라든지 환경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행복도를 예측하고 자기 진단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발표의 마지막에 행복은 운동과도 같다.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앞서서도 봤지만
이과 애들이 인공지능을 배우면 뭐 심장병을 예측한다든지 아니면 5G를 분석하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지만 좀 문과 애들이 이렇게 인공지능을 배우면 행복도라든지 좀 생각지도 못했던 좀 열린 주제로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이과 통합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때는 낮아진 출산율을 분석을 했는데요. 낮아진 출산율도 문제지만 더 문제인 것은 낮은 미혼율이 더 문제다. 미혼율도 낮지만 그거에 대한 뭐 정책이라든지 제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라는 결론을 내기도 하였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하루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무슨 시를 말해주길래 이 시 뭔지 아세요? 라고 해서 제가 그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이랬어요. 저도 문과생인데 이제 인공지능 아는데 쌤은 아직 그런 시도 모르시네요? 라면서 만든 게 바로 백석의 시와 김수영의 시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예, 아이들한테 백석의 애절함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을 한 친구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 기계학습 중에 뭐 서포트 벡터 머신, KNN 뭐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네이브 베이지안을 잘 안 써요, 사람들이. 근데 네이브 베이지안이 자연어 처리에 효과적이라는 독일 논문을 찾아봤대요. 그래서 그 네이브 베이지안을 직접 공부를 해서 시 분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뭐 어디서 구해온 게 아니고 다 자기가 뭐 책 이북 같은 거 사고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시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시를 다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팝하고 번역 같은 걸 영어로 번역했다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데이터의 양을 2배로 늘리고 그다음에 어려운 것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뭐 셀럼이라든지 토크나라든지 이런 걸 잘 정리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게 했고요. 여기 보시면 예측 정확도가 100%로 나오고 그다음에 왜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붕괴하는가? 저 왕궁의 대신 왕궁의 음탄 뭐 이게 김수영의 시의 특징이에요. 저항. 예전 광주 항쟁에 대한 저항 시를 정확하게 김수영의 시라고 분류를 하기도 했습니다. 수업을 한 이후에 멀었지만 이과생도 문과생도 들을 수 있는 수업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성장이 저의 보람으로 돌아왔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이 따로 없고 다만 해본 학생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교는 농어촌 읍면 지역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공부를 잘 하지 못한 친구들이 왔는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공지능과 이어진 대전고등학교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과거로부터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수업 이유인데요. 인공지능이 모든 학생들한테 필요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 모든 교과목의 경계를 허물 것입니다. 특히 뭐 카카오뱅크, 뭐 로또, 다방, 마켓컬리 보면 각 분야의 모든 것들이 다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만나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개 예시를 드리자면 뭐 티처블 머신이라든지 모럴 머신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했던 융합 수업이 있는데요. 생활과 윤리와 자료 구조와 그다음에 평면 조형, 입체 조형 이 세 팀을 합쳐서 줌마 모터스라는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어요. 가상의 회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드는 융합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뭐 전략지원팀, 연구개발팀, 뭐 디자인팀 이렇게 각 과목마다 역할을 나눴고 그다음에 12차 시를 진행을 해서 발표회까지도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디자인도 만들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3D 프로그램을 배우기도 하고요. 그 다음 발표회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이거를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많이 뭐 이공계 쪽은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덜 하지만 그래도 얼마만큼 가져갈까를 정하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22 교육과정 개정이 거의 눈앞에 있죠. 올 겨울에 발표를 하는데요. 네 가지 중심으로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 현장 교사에게는 이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고교학점제와 디지털 인공지능 교육인데요. 작년 여름에 어, 그 이렇게 바꾸겠다 시안이 왔어요. 그래서 언어 쪽은 여기 보시면 뭐 AI 기반이라든지 디지털 리터러시란 이름으로 점점 인공지능을 녹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개정안은 수학과 데이터, 수학과 인공지능. 그리고 과학은 뭐 인공지능과 과학 탐구. 그리고 윤리는 뭐 인공지능과 윤리의 만남이라는 안을 냈어요. 안을 냈지만 아무래도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는 204라는 이수학점이 192학점으로 줄다 보니까 이런 과목들이 다 없어졌지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인공지능이 모든 교과목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이름과 인공지능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 이 교육에 대해서 잘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 인공지능 교육 실시 방안과 인공지능 융합 교육에 대한 관점을 잘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내, 교과 간의 이런 융합, 연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교육과정이 있지만 편제 시수 과목 등의 변화가 좀 미흡했고 좀 교사 전문성과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에 크게 의존을 한 부분이 있어요. 또한 융합적 문제 해결력을 중요하고 교과 간 교과 내 융합을 강조하였지만 마찬가지로 교사의 의지와 역량에만 융합을 의존하고 이에 대표적인 예시가 과수정진흥법의 시행의 효과가 미비한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과 선택과목 개발에 따른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이지만 선택과목 개발 및 개설 미흡, 뭐 물화생, 원투, 사문, 뭐 윤사 이런 그 기존의 선택 과목 위주가 계속 앞으로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질 확보가 어려움을 유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남긴 메시지는 결국에 교육 격차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공립인지 사립인지,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이 재직을 하고 있는지, 학급이 어떻게 되는지, 학생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도 적절한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는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고, 어디는 아직도 PPT나 한글을 가르치고 있으면 이 친구들은 나중에 또 사회에 나가서 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국가적으로 엄청난 낭비인 거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과 사회 변화 및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인공지능 교육 및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융합적 문제 해결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위해서는 네트워킹과 맨파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라든지 아니면 아까 만들었던 프로그램에 대한 보급이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기존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훈민정음을 만든 거는 세종대왕입니다. 하지만 집현전 학자들도 도와주긴 했지만 수많은 반대를 겪었죠. 그래서 왜 스스로 오랑캐가 되려고 하냐라는 사대부의 반대가 강했죠. 하지만 한글을 만들고 문맹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죠. 또한 수학도 4차 산업 이후에 공교육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도 유럽의 여러 교수나 아니면 뭐 귀족들이 왜
낮은 계급들한테 수학을 가르치냐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도 수학, 배움은 귀족들의 권한이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인공지능 수업이 들어오고 인공지능 융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무슨 인공지능이야? 대학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쪽으로 취직할 사람들만 하면 되지 않냐라는 말이 거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시대의 흐름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